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프랜시스 브라운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1945년 12월 10일 사망하게 되죠. 자, 그녀의 나이는 33. 그녀가 목욕탕에서 나오던 중 자신의 돈주머니를, 자신의 지갑을 훔치고 있던 어떤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는 사실 전직 군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으아! 하면서 이제 막 그에게 반항을 하려고 했고, 하이랜스는 그녀에게 두 발의 총을 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그녀의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져와서 그녀의 목에다가 냅다 찔러버렸죠. 자, 이게 당시 실제 사건의 이제 그 방입니다. 근데 뭔가 벽에 낙서로 돼 있었죠. 자, 근데 낙서가 뭐가 있냐? 자, 12월 11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소부, 뭔가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 때문에 집으로 그 집에 좀 주의를 주려고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살짝 안을 들여다보니까 목에 칼이 찔려 있는 이 프란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벽에다가 립스틱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천국을 위해서 제발 나를 잡아줘. 내가 더 죽이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 라면서 이렇게 벽에 써 있었던 거야. 립스틱으로. 그래서 집안의 거실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막 써놓고 목에 찔려있는 그녀를 발견한 그 청소부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경찰은 현관문에 약간 피가 묻은 지문이 약간 이렇게 번지듯 찍힌 것을 찾아냈고, 그리고 누군가 도망치는 걸 목격한 목격자 역시 겨우겨우 찾아냅니다. 자, 그리고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쯤에 총소리를 들었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 로비를 지키고 있었던 존 데릭이라는 관리인은요, 35에서 40살 정도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뭔가 되게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신경질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거리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걸 봤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란시스 브라운 이 살인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윌리엄 조지 하이랜스는요, 립스틱 킬러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누군가가 죽는 사건이 여기서 마지막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보이시는 사진은요, 수잔이라는 어린 소녀와 6살짜리 소녀와 그리고 옆에는 그녀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당시의 그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영상들이고요. 자, 한 달이 지난 1946년 1월 7일 수잔 대근원이라는 6살짜리 소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자,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어린 나이니까 뭔가 숨바꼭질을 하는 줄 알고 어딨니 라면서 그녀를 찾았지만 끝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 그녀의 부모님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경찰이 도착했고 이 사건은 분명 납치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 수잔의 창가에 사다리가 이렇게 길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가족은 그때 당시에 너무 막 놀래가지고 보지 못했는데 어떤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쪽지예요. 자, 바로 이 쪽지입니다. 자, 이 메모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5달러 지폐와 10달러 지폐로 2만 달러를 준비해. 그리고 FBI와 경찰에게는 알리지 마.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뒤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쪽지의 뒷면에는 니네가 딸을 정말 살리고 싶으면 이 쪽지를 태워버려. 라면서 적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이랜스가 이 경찰을 혼란케 하려고 일부러 돈을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일부러 이게 납치범의 소행이다라는 거를 뭔가 혼선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말들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수잔의 집에 자꾸 어떤 남성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몸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수상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네들 집 근처에 있는 하수구를 뒤져봐. 뭔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갑자기 집 근처에 있는 하수구를 확인해 보라는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경찰과 그녀의 가족들은 집 근처에 있는 하수구를 뒤지기 시작했죠. 자, 여기 제가 조금 이걸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murder room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murder room이라고 적혀있어. 죽음의 방이라고 적혀있고 found라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발견됐고 다리가 발견됐고 팔이 발견됐고 이제 이렇게 발견된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몸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토막을 내서 버린 거예요. 이 6살짜리 소녀의 몸을 말이죠. 자, 사실 범인은 수잔을 근처 건물 지하실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을 졸라서 죽여버려요. 6살짜리 소녀를. 그리고 사냥용 나이프를 사용해서 이 어린 소녀의 몸을 토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만든 그 하수구에다가 수잔의 시체를 여기저기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그녀의 사체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경찰이 하얀색 무언가를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수잔의 그 토막난 사체예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거요. 이게 수잔의 토막난 사체를 경찰이 찾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실제로 발견됐던 장소들입니다. 여기도 약간 좀 그런 장소들인데 너무 끔찍하지. 너무 조그맣 진짜 막 어디 진짜 건들 데도 없는 아이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죄송해요. 자, 경찰은 골목과 하수구들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어떤 큰 이런 양푼통 같은 걸 발견했는데 거기서 수잔의 머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골목의 다른 위치에서 수잔의 오른쪽 다리를 발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차례차례 왼쪽 다리,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팔 한쪽, 이런 게 하수구에서 발견돼요. 자, 근처 아파트 지하실에서 수잔의 머리가 담겨있던 그런 양푼과도 같이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을 발견한 경찰은 그 발견된 그곳을 murder room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방. 그러니까 이 수잔이 죽임을 당한 방. murder, 죽이다. 뭔지 알지? 그래서 murder room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자, 결국에 수잔의 시체는요, 7부분으로 조각조각 난 채 시간도 같은 날 발견된 게 아니야. 어떤 건 한 달 뒤에 발견되고 어떤 건 일주일 뒤에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7조각 난 수잔의 몸이 발견되게 됩니다. 너무 끔찍하죠. 자, 그래서 경찰들은 시민들의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도 이 범인을 못 잡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왜 아직도 못 잡냐? 그래서 경찰들은 수사를 정말 이제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잔혹한 끔찍한 엽기적인 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경찰들은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용의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범인을 잡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뚜렷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풀려나게 버리게 되죠. 자, 그러다가 그 아파트에서 그 수잔이 죽었던 그 아파트 관리인이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는 헥터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사실 건물 관리인이니까 건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지하부터 옥상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자, 그리고 이제 뭐 청소도 하고 뭐 쓰레기도 버리고 하니까 당연히 손이 조금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사실 그를 용의자로 찍었던 이유가 왜냐면 그 몸값을 요구한다, 뭐 200만 달러를 달라라고 했던 그 쪽지에 뭔가 더러운 이물질 같은 게 묻어 있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인이 손이 항상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쪽지를 썼기 때문에 네가 범인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추측으로 이 사람을 용의자로 선택해요. 경찰은 거의 확신했어. 왜냐면 경찰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고 누군가가 빨리 용의자가 돼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일치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냥 손이 더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관리인을 잡고 나서 48시간 동안 그를 감금시켜 놓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요. 그때가 40년대였어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CCTV가 있고, 뭐, 지금 경찰이 범인을 때리지는 못하잖아.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어? 그러니까 48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경찰이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결국에 그는 그 감옥 안에서 계속 구타를 받고 고문을 받았어요. 자백해, 네가 했잖아 라면서 계속 그를 때린 거야.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백을 거부했어요. 자, 그러다 그를 믿었던 어떤 변호사가 그를 변호하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그는 그 죄가 없다고 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난 그는 경찰서에서 자기가 어떻게 고문을 받고 경찰들이 자기를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막 다 털어놓으면서, 사실은 내가 정말 이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할 뻔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라면서 경찰의 폭행, 감금 사실을 언론에 풀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크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범인이 누구냐, 쟤 아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헥터 말고도 또 다른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자,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시드니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었지. 자, 그 경찰은 그 수잔의 아파트 뒤편에서 어떤 금발머리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을 발견해요. 그리고 아마도 수잔의 목을 졸랐을 때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전선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야, 조용히 해 라고 입막음했을 때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손수건이 발견되는데, 이 손수건의 이니셜이 S라고 적혀 있었던 거야. 자, 경찰은 이 손수건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범인 거다. 범인 것이어야만 해. 라면서 그 손수건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막 주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시드니라는 남성의 기록이 발견됐죠. 우연치 않게 그 시드니라는 남성은 수잔의 집 근처에 살았고 그는 금발의 남성이었어요. 자, 그리고 너무나 또 우연치 않게도 그가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을 받지 않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떠난 게 된 거야. 그래서 그를 잡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드니를 찾아 하면서 수백 명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하이오 톨레도라는 곳에서 그 시드니라는 남성을 찾아냅니다. 자, 체포된 그는 왜 나를 잡아? 그 손수건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한다고. 나는 그냥 여자친구랑 거길 떠난 것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경찰은 거짓말하네. 이게 네 게 아니야. 여기 S라고 적혀있잖아. 네 이름 시드니 맞잖아.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경찰은 결국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사히 통과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황당한 게 무엇이냐. 이 손수건의 주인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의 주인은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시드니와 우연치 않게 이름에 똑같이 S가 들어가는 사람이었던 것 뿐이었어요. 자, 수잔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들은 계속 그 사람들의 문매를 맡게 됩니다. 범인은 못 잡고 왜 자꾸 이상한 사람만 잡아대냐. 그래서 경찰들이 막 문매를 맡게 돼요. 그러면서 경찰들은 더욱 압박감을 느꼈고 그 동네에서 그냥 양아치 같은 젊은 청년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청년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빈센트라는 남자애가 빈센트 코스텔로, 걔가 수잔을 살해했어요. 라고 말해요. 자, 그럼 이 빈센트 코스텔로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수잔의 집에서 또 몇 블럭 떨어지지 않은 집에 살고 있었고, 그는
강도짓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경찰들은 하하 요거 봐라. 그래 얘가 지금 옛날에 도둑질해서 걸린 적이 있으니까 분명히 수잔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야. 걔가 분명해. 얘들도 그렇게 말하잖아. 라고 해가지고 또 역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코스텔로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통과를 했고 자기는 수잔이란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랐다면서 그 증언을 하게 되지. 진술을 하게 돼. 또 경찰은 또다시 이 남자가 이제 또다시 이제 이 남자를 놓치면 또 얼마나 욕을 먹겠어.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얘를 잡고 안 놔주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에 아무 증거도 없어서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약간 그 양아치들 있지. 그 양아치들 청소년들이 경찰들이나 주변에서 몸값을 요구했다. 그 분명히 이건 납치가 분명해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아치들이 자기네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유괴범인 척 해가지고 그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돈 내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전화를 끊게 됐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뭐 돈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전화를 끊고 이렇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돈을 요구한 전화한 사람은 이 양아치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4월까지 거의 한 4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용의자로 잡고 조사하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테스트기를 했지만 다 통과하고 딱히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자, 바로 리차드라는 사람이었어. 리차드 러셀 토마스라는 남성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죽였는데. 자, 그는요 시카고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해가지고 수감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자, 수감을 당한 적이 있던 사람이었어. 성추행으로. 자, 그런데 토마스는 또 이런 프로필이나 이런 게 경찰이 생각했던 프로필과 너무 일치한 거야. 일단 몸값 쪽지, 그 협박한 쪽지의 필적, 그리고 의료 기술이 있는 사람. 왜냐면 수잔을 이렇게 토막 냈으니까. 이 사람이 간호사였잖아. 사람 몸에 대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를 막 조사하는데 왜 그랬어? 언제 어떻게 버렸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어갔어? 어떻게 죽였어? 라고 했는데 그가 언제 갔더라? 내가 어디다 버렸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라면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거야, 이 남자가. 그래서 경찰은 그가 그냥 될 대로 되라 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 자백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남자가 경찰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 갑자기 이런 신문이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해. 경찰이랑 경찰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경찰은 싸우다가 경찰에게 뭔가 크게 살해를 당할 뻔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찰들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죠. 이건 흑백이고 이건 누군가가 이제 컬러풀하게 한 게 있어서 뭔가 컬러풀한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의 사진을 한꺼번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1946년 6월 26일 하이렌스는 또다시 도둑질을 하던 중에 그 건물의 관리인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가 하지마 건들지마 나 잡으면 나 쫓아오면 쏴버릴 거야 라면서 관리인을 총으로 협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막 도망가기 시작해. 그리고 관리인은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자, 그는요 일단은 이 도망가서 빨리 숨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건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계속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건을 그거를 지켜본 어떤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또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건물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경찰은 곧바로 이제 하이렌스가 있는 곳으로 출동을 하죠. 자, 2명의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리고
하이랜스는 그 두 명의 경찰들과 대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윌리엄 하이랜스는 자기가 갖고 있던 리볼버, 그 총을 뽑아들고 두 차례 경찰한테 빵빵 쐈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총알이 발사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와서 경찰들과 막 맞붙기 시작했죠. 자, 그는 경찰과 막 맞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화분이 머리에 떨어졌나? 그래서 화분으로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브라이드웰이라는 병원에 입원해서 다친 머리를 치료받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수사관들은 머리가 다쳐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이 하이랜스에게 하이랜스의 지문을 이렇게 채취를 해갑니다. 그리고 하이랜스는 너무나 이상하게도 갑자기 이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모든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진은 하이랜스가 아주 용의자 사진 찍을 때 약간 그것과 그다음에 이 경찰분들이 이제 증거 수집, 그의 집에 가서 증거 수집을 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자, 하이랜스는 그 사건들과 자신이 관련된 거를 처음에 부정했어요. 난 아니에요. 난 하지 않았어요. 난 진짜 안 했어요. 자,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 하이랜스를 이제 막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했잖아. 기다려봐. 내가 증거 찾아내줄게. 자, 경찰은 그의 부모님의 집과 그의 기차역 사물함 곳곳을 싹 다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훔쳤던 모든 물건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몸값 쪽지, 그 협박 쪽지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한다 라면서 언론에 퍼뜨립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카고 지역의 신문들은 하이랜스의 지문이 사건 발견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똑같다 라면서 말을 했고, 그리고 그의 필적도 프란시스 브라운 욕실 거울에 발견된 그 거실 벽에 발견된 그 립스틱으로 쓴 메시지, 그리고 수잔대근한 사건 때 유괴범이 남겨놓은 그 쪽지, 그 협박장이랑 똑같은 필적이다라고 이제 언론에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잡았다, 다행이다 난리를 쳤고, 하이랜스는 끝까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부정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경찰과 같이 이제 이동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때 경찰들이 굉장히 압박 수사를 하는 걸로 그 시대가 그랬었대요.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자, 수사관들은 자백을 얻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이랜스에게 약물이 들어간 주사를 놓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페네톨이라는 약물이었어요. 이 페네톨은 뭐냐면 truth drug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실의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드라마 봐도 어떤 주사를 맞으면 자꾸 진실만을 말하게 하는 그런 약이 있다고 이제 그런 거 드라마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 페네톨을 주입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그때는 피의자, 용의자의 인권이 막 이렇게 보호받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막 얼굴도 가려주고, 지금 뭐 CCTV에서 뭐 범인을, 용의자를 때려도 안 되고, 욕설도 해서도 안 되고, 뭔가 명예훼손도 하면 안 되고, 되게 뭔가 피의자를 위해서 되게 잘 돼 있잖아, 지금은. 근데 4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맞았잖아. 경찰들과 막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체포를 당할 때도 미란다의 경고도 하지 않았대. 미란다의 경고 알죠, 여러분? 당신은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이걸 미란다의 경고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래서 그를 체포할 때 그 미란다의 법칙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되게 운이 안 좋게도 당시 하이랜스가 만났던 경찰들은 되게 자제력이 부족하고 욱하는, 약간 좀 압박 수사를 하는 경찰들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하이랜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고요. 자, 여러 가지 증거들에도 윌리엄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경찰은 그의 자백이 필요했어요. 그의 자백을 들어야만 했어요. 자, 윌리엄의 말에 따르면 그의 신문 과정이 너무나 끔찍했다고 해요.
잠도 재우지 않아서 정신은 차릴 수도 없었고 손은 계속 잉크패드에 눌리고 있었고 신문의 강도는 점점 세졌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폭행이 시작됐는데 모험은 물론이고 그 경찰들, 자신을 신문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은 자신의 고환을, 자신의 성기를 이렇게 내려쳤고 그래서 너무 아파가 명치도 맞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맞아서 구토를 할 뻔했다. 너무너무 아팠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그가 신문 당할 때에 실제로 기록되었던 내용들입니다. What is your name? 너 무슨 이름이? 너 이름이 뭐야? 그래서 윌리엄 조지 헤런스라고 하고 어디 살고 있니? 몇 살이니? 근데 봐봐. How old are you? 라고 했더니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17이었어요. 17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들의 신문은 계속 되었었고 그는 yes or no라고만 대답했어. 되게 짤막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 뭐 길게 대답한 것도 있는데 근데 맨 밑에 보면은 뭐라고 해놓냐, I don't know that이라고 해요. 그의 주소를 물어봤을 때 그는 나는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렇게 신문과 끊임없는 고문들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자백을 유도를 계속 하게끔 그 자백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6일 연속 24시간 내내 취재를 받았고 음식은 물론이고 마실 것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했대요.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고 6일 동안은 변호사조차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명의 정신과 의사는요, 영장도 없이, 허가도 없이 윌리엄에게 그 이상한 약물, 그 약물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네톨이겠죠. 자, 이상한 약물들을 주입하고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3시간 이상을 계속 신문을 했다고 해요. 그 약물을 주입하고 나서 신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물었더니 신문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녹취록 있지, 신문만 할 때 그 녹음했던 그 녹취록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왜 사라졌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그냥 뭐 말들이 되게 많았지만 어쨌든 경찰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었겠죠. 자, 그리고 구금 5일째 되는 날 그는 마취도 없이 요추에다가 무슨 전자? 이런 기기 이런 거를 받았대. 전자파 이런 걸 받았는데 너무나 아팠다는 거야. 그 고문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가 쓰러져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일정이 미뤄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가 쓰러져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도 못 받고 이러는 가운데 검찰이 하이랜스 변호사들한테 플리바겐을 제의합니다. 이 플리바겐이 뭐냐면 그 영어로 플리바겐이 뭔지 몰라 찾아봤는데 유죄 협상이에요. 유죄 협상을 제의합니다. 그래, 순순히 자백만 하면 사형은 안 시킬게요. 아, 정기 의자 너무 어리니까 라면서 자백만 해. 그럼 우리가 사형은 면하게 해줄게. 라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은밀히 변호사한테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미 하이랜스가 그냥 이미 죽은 애, 얘가 살인자야, 얘가 살인마야, 얘가 죽인 거야 라면서 맨날 연일 보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도둑질들 있지, 도둑질에 대한 증거들을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뿌리고, 뭐 쪽지에서 발견된 지문, 뭐 문에서 발견된 지문, 뭐 이런 것들 지문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이때 그의 변호사였던 분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의 지문이 발견됐다고 했어, 문에서. 근데 이 지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